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보내고 싶은 사연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애청자로서 종종 사연들을 잘 듣고 있었지만 설마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시집살이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죠. 제 인생에 기막힌 일이 펼쳐지고 말았고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 없다 생각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두 명의 시어머니께서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저를 아껴주시고 마치 딸처럼 예뻐해 주신 감사한 분이셨고, 또 한 명은 차마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이 싫었던 시모였네요. 하나라도 버거울 시어머니가 어떻게 두 명이 되었는지, 제게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냐고 물으신다면 이 모든 게 다 저희 시아버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희 시아버지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저희 시아버지는 좋게 포장한다면 고생 없이 자라 그 나이 먹도록 소년의 감성을 잃지 않으신 분이셨고, 예의를 차리지 않고 설명한다면 그 연세까지도 한참 철이 들지 않은 집안의 유일한 말썽쟁이셨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앞으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에 당연히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걱정한 그 대상은 어머님이었지, 설마 아버님 때문에 속을 썩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꼭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더라도 고부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거기다 아들만 셋인 집안에 하필이면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사실상 제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도 네가 한 선택이니 시집 가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으라 하셨고, 저는 제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조금이나마 시댁에서 예쁨을 받기 위해 결혼 전에 신부 수업까지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걱정이 많았던 시집살이 고민을 남편의 어머님을 처음 뵙자마자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셋이라 고생이 많으셨을 어머님은 첫 며느리인 저를 보자마자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거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음식하시던 어머니는 불이 나게 뛰어나와 버선발로 저를 맞아주셨고, 제가 마치 귀한 집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관상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어머님 얼굴을 보자마자 선한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난 저는 정말 운 좋은 며느리였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기는 했지만 삼형제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 간다는 게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시집을 가자마자 어머님에게 큰딸이 되었고, 저는 또 한 명의 좋은 엄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 엄마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뒤엎고 시댁 식구들과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저는 어머님과 딸처럼 지내며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했고, 친정엄마만큼이나 어머님에게 잘하려 노력했죠. 그 집 삼형제들도 모두 어머님에게 참 잘했고 다들 효자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그리 사이가 좋지 못했죠. 처음에는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이 밝은 모습의 시아버지를 뵙고 다행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셔서 친정 엄마께서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만큼이나 좋은 분이시고 다정한 분이시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전 결혼을 하고서야 아버님의 실체를 알 수 있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님은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 나이 먹도록 철이 참 없는 분이셨어요. 시아버님은 대대로 부잣집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평생을 고생 모르고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처음에는 부잣집에 시집 오셔서 고생 모르고 사실 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으시고 고생 모르고 귀하게 자라신 부잣집 아들이라 그러신지 저희 시아버지는 그 나이 먹도록 평생 직업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돈이 많다고 다들 한량처럼 사는 건 아닐 텐데 아버님 성격이 원래 좀 가벼우신 편이셨어요. 보통 사람은 대부분 하는 고생에도 금방 포기하시고 어려운 일은 꺼려 하시니 바깥 일과는 담을 쌓고 사셨나 봅니다. 다행히 넉넉한 시댁 덕에 어머님도 새 자식을 키우시며 돈 걱정은 없으셨지만 시아버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이 한량처럼 다니는 꼴도 답답하셨고 하는 일도 없이 놀기만 바쁘면서 삼형제 나고 자랄 때 손 한 번 거드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죠. 딸도 아니고 아들만 셋인데 그걸 여태 어머님 혼자 다 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저도 참 많이 놀라웠어요. 저희 사촌 언니 중에 남자아이 둘을 가진 집을 보면 사촌 언니가 불쌍하게 보일 만큼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아들 기저귀 한번 갈아주신 적 없으시고 심지어는 우는 애를 달래기 어렵다며 한번 안아준 적도 없으셨다고 하셨죠. 막내 도련님이 저희 남편이랑 10살 터울이었는데 저희 남편이나 둘째 도련님이나 자기 아버지가 자식들에게까지 무심하고 무책임한 것을 보고 실망이 많았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어머니 혼자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시며 삼형제 혼자 기르시고 한량 같은 아버지 챙기는 것까지 도맡아 하셔야 했으니 남편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만큼 아버지가 미웠던 적도 많았다고 했죠. 저도 남편과 도련님들에게 시어머니 과거 얘기를 듣고 나니 어머님께서 그 고생을 하시고도 아버님과 여전히 사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께서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행복은 모두 포기하고 사시는 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까지 들었죠.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참 잘 키우셨는지 아버님과 달리 삼형제들은 시어머니를 늘 챙기고 든든한 아들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뒤 둘째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편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었죠. 동서도 도련님 닮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불편할 수 있는 동서지간임에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막내 동서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막내 도련님이 하루빨리 결혼하여 막내 동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10살이나 차이 나다 보니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어린 막내 도련님은 짝을 일찍 찾으셨는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5살 어린 새신랑이 된 막내 도련님의 아내인 막내 동서 역시 좋은 사람 같아서 안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막내 도련님의 예상치 못한 이른 결혼으로 삼형제는 모두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결혼한 뒤에도 삼형제들은 늘 우애가 좋았고 그런 남편들 못지않게 저희 며느리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머님은 그게 다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런다고 저를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다들 시댁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죠. 삼형제들은 다들 자기 앞가림 잘하고 별 문제 없이 지냈는 듯 보였고 시아버님은 원래 걱정이 없으신 분이라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몫을 다한 것 같다며 한숨 돌리시고 마음을 놓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 도움 하나 없이 자식들을 기르셨던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서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조금이나마 편해지셨으면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어머님의 스트레스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막내 도련님까지 결혼을 한 직후 어머님께서 삼형제 내외를 불러 앉히시고는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놀라거나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충분히 고민해온 일이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디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막내도 이른 나이지만 결혼을 했고 부모로서 내 할 일은 거의 끝이 나지 않았나 싶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한다. 어머니! 어머님 앞에서 나온 이혼 얘기에 온 가족들이 굳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고생해오신 어머님의 결정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폭탄 발언 이후 아버님을 포함한 집안 식구들 모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가끔 신문이나 TV에서 황혼 이혼을 듣기는 했지만 조용하시고 순하시던 어머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줄은 가족 누구도 생각한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선택을 하신 어머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며느리들이야 누구보다 여자인 어머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어머님 고생을 평생 지켜봐 왔던 삼형제들 또한 어머니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평생 엄마로서는 많은 행복을 느끼셨겠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서는 행복을 느끼시지 못하셨으니까요. 물론 부잣집 남편을 만나 다른 걱정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평생 철없는 아버님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 받으시고 사고치는 남편 뒤처리에 고된 시집살이하며 평생을 남의 집 식모처럼 사셨을 어머님의 삶을 생각한다면 황혼 이혼이라는 어머니의 선택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세상이었다면 진작에 아버님과 이혼을 하셨을 텐데 자식들 때문에 미루고 견디셨을 거예요. 그러다 막내 도련님까지 결혼한 뒤로는 늦게나마 어머님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으셨겠죠. 온 식구들도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 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이혼을 부추길 수는 없었죠. 사실 어머님이 이혼하시겠다는 이유는 모두 아버님 때문인데 그럼 아버님이 바뀌신다면 모두 해결될 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아버님께 자업자득이라며 큰 소리도 쳐보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라고도 해보았지만 그때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아버님께서는 계속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들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머님의 선택을 더는 말릴 수도 없었죠. 어머님께선 기대도 안 하셨는지
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 황혼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어머님과 시아버님을 따로 찾아뵙게 되었고 명절이면 양쪽을 모두 찾아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그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터졌죠. 이혼을 하신 뒤 두 분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셨거든요. 어머님께선 이혼 직후 한풀이라도 하시듯 엄청나게 활동적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저희 딴에는 혼자 지내시게 된 어머님이 적적하실까 걱정되어 자주 찾아뵈려 했지만 오히려 어머님이 시간이 나질라나 뵐 시간도 없었어요. 그동안 못하신 것을 다 하고 싶으신지 모임에 취미 활동에 약속이 참 많으셨고 그나마 미리 연락을 넣고 찾아가 시간을 보내더라도 바쁘시다며 금방 자리를 일어나시곤 했어요. 이혼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인생을 찾아 즐겁게 사시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께서는 저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이셨어요. 지난 세월 어머님 덕택에 라면 하나도 직접 끓이실 줄 모르시는 아버님이셨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신 뒤로 어떻게 살림을 돌보실 수 있으셨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해 드시려고 혼자서 사오신 재료들은 냉장고에서 그대로 썩어갔고 청소도 정리정돈도 할 줄 모르시는 덕분에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더러워져 갔어요. 차라리 사람을 쓰자 말씀도 드렸지만 다른 사람 손 타는 게 싫으시다며 까탈을 부리시는 탓에 결국 시아버님을 챙기는 일은 자식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고지서 하나 납부할 줄도 모르시는 아버님 때문에 남편들은 돈 관련된 업무와 큰일들을 처리하게 되었고 저와 동서들은 돌아가며 시아버님 댁을 찾아 음식들과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렌지 조리법도 모르시던 아버님 때문에 웬만하면 완성된 요리를 챙겨서 매일 가져다 바치게 되었죠. 저희도 바쁜 와중에 노력하는 거였고 그 정성이면 맛있게 먹으실 만도 한데 그마저 아버님은 귀찮다며 음식을 사드시곤 했습니다. 그 모습도 걱정이 되었지만 아버님께서는 이혼 후 충격이 생각보다 크신 건지 매일같이 밖을 나가시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셨어요. 대체 어딜 다니시나 싶어 여쭤보았지만 제대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고 전과 달라 보이는 아버님 모습에 혹시 우울증은 아니실지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가족 모두를 불러 모으셨고 모두들 아버님 댁으로 모였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아버님을 기다리며 저희들끼리 예상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약속 시간을 10분 정도 남겨놓았을 때 아버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광경에 가족들 모두 두 사람을 빤히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여성분이었습니다. 자기야, 다들 나 뚫어지게 쳐다봐서 너무 민망하네. 아이고, 그랬어? 그래, 얘들아, 이 사람 말 들었지? 사람 괜히 민망하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아라. 내가 다 설명을 해주마. 처음 보는 그 여성분 입에서 아버님을 자기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 가족들은 다들 말만 못했지 기가 막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결정적으로 뒤이어 나온 아버님의 말에 모두 할 말을 잃게 되었어요. 내가 너네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좀 있다 보니 도저히 혼자서는 못 살겠더라.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휴대폰으로 사람도 만날 수 있더라. 나이부터 취향까지 비슷한 사람도 금방 찾고 말이야. 니들은 애비가 고생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일러주지도 않고 뭘 했냐? 아무튼 거기서 만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나 나나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상처받은 영혼들끼리 서로 보듬고 잘 살아보려 한다. 이 사람이 애교가 좀 많아야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외로울 틈이 없어요. 아무튼 이번 주 안으로 살림을 합칠 거니까 앞으로는 어머니로 대하고 다들 잘 모셔라. 알았지?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아버님, 우선은 옆에 계신 분 돌려보내시고 따로 가족 간에 대화를 하시죠. 저희도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어머,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 자기 식구들이 날 못마땅해 할 거라니까. 난 너무 상처받았어. 어허, 큰애 너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이냐? 할 말 있으면 이 앞에서 해라. 가족 간에 할 얘기면 이 사람 앞에서 못할 말도 없지 않겠어?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죠. 나중에 아들들이 조용히 대화를 해보려 시도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억지를 피우는 아버님 때문에 강제로 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쾌한 첫인상에 고생길이 훤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 시모는 들어온 첫 주말부터 며느리들을 모두 호출하더군요. 네, 누구세요? 너는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저장 안 하니?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맏며느리라는 애가 이따위야? 처음 보고 예상은 했다만 네가 이 정도인데 밑에 애들이야 안 봐도 뻔하지. 내가 위계 질서를 다시 세우던가 해야지 정말. 어쨌든 이번 주말에 며느리들 싹 다 모아서 시댁으로 들어와라.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알았어? 벌써부터 기강을 잡겠다 맏며느리가 어떻다 하는 걸 들으니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들어도 친목을 도모하러 불러 모이는 자리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밑에 동서들에게 말을 전했고 동서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다들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새 시모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첫날부터 날 엄청 무시하는 것 같더라. 아무리 얘기를 못 들었다고 당황스러웠다고 해도 어디 내가 앞에 서 있는데 사람 면전에서 개무시를 해. 그나마 내가 니들 시어머니니까 참은 거고 어른이라 그런 거지. 니들 다른 곳에서 그따위로 하면 아주 큰일 나. 그런데 니들 그 여자한테는 아주 껌뻑 죽었다면서? 그 여자랑 살 때도 다들 그 여자만 챙겼다고 그러던데 니들 설마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니? 네,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셔서 이혼하신 거지 저희들이랑은 좋은 관계셔서요. 지금도 양쪽 다 챙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 얘들 봐라. 둘이 이혼했는데 니들이 그 여자를 왜 챙겨? 너희 누구 집안 며느리야? 박씨 집안 아니야? 그 여자가 박씨 여자야? 이혼했으면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식구 아닌 거지. 니들이 왜 그 여자를 챙겨? 이혼하면서 두언씨 재산도 가져갔다면서? 그 돈이면 뻔히 잘 먹고 잘 살 텐데 너희까지 왜 나서니? 그래, 여태까지는 뭘 몰라서 그랬다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들어온 이상 그 꼴은 못 본다. 시어머니 둘을 모시고 사는 집 봤니?
앞으로 니들 시어머니는 나 하나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 여자랑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마라. 알겠니? 저희가 집안 대소사 빠지면서 어머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만나라 마라 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시댁일은 지금처럼 잘 챙길 테니까 그거 가지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해요.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니? 그러고 보니까 네가 문제구나. 네가 이렇게 분탕질을 하니까 밑에 애들이 못된 것만 배우지. 이 못된 년이. 네? 못된 년이라뇨? 말씀을 좀 가려서 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예의를 안 갖춘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욕을 하시다뇨. 네가 아주 바락바락 따지는 게 성질 좀 부리겠어. 겨우 년자 가지고 욕이라고? 네가 나를 밖에서 만났으면 더한 말도 들었어. 며느리라고 대접해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저와 시모 사이에 목소리가 높아지자 동서들까지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밖에 계시던 아버님까지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뭐들 하는 거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 두고 큰 소리가 나와? 자기야, 나 정말 쟤들 때문에 죽겠어. 특히 저 맏며느리 때문에 무서워. 나 그냥 짐 싸서 다시 나갈래. 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아주 죽일 듯이 따지고 들잖아. 내가 늙어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미안해, 우리 애기. 내가 다 잘못했어. 예, 둘째랑 셋째는 나가고 첫째 너는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저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있던 상황을 모두 설명했지만 새 시모에게 푹 빠져있던 아버님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결국 저만 버릇없이 시어머니에게 대든 며느리가 되었어요. 우리 창순이가 너한테 무슨 욕을 해? 욕은커녕 화도 못 내는 사람인데 나는 듣지도 못했다. 너희가 잘못 들은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너희가 새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 내가 모를 것 같았어. 내가 니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괜히 트집 잡아서 저 사람 쫓아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랑 연을 끊으면 끊었지 저 여자는 평생 안고 갈 거니까. 이미 뭐에 씌인 듯한 아버님에게 제 해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뒤에서 저를 약올리는 새 시모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어쩔 방법이 없었죠. 결국 저와 동서들은 앞으로 펼쳐질 고생을 앞에 두고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들 기죽이려 무리를 하던 시모는 그 뒤로도 예상을 깨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쌈마이 같았던 시모는 나이에 맞지 않게 질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괜한 것을 가지고 질투를 하고 타박을 했거든요. 둘째 동서더러 피부가 좋다며 남편 돈 가지고 팔자 좋게 사느냐 시비를 걸었고 어린 막내 동서 보고는 일찍 시집 온 게 무슨 작정이었냐며 엄한 사람을 잡고 있었죠. 게다가 제일 나이 많은 저에게는 저희 어머님께서도 하지 않으시는 걱정을 하는 척하며 시모 행세를 하려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임신은 언제 할 생각이니? 네가 아무리 며느리 도리를 모른다지만 그래도 이 집안 맏며느리 아니니? 남의 집 귀한 아들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당연하게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요즘 애들이 생각이 없어서 임신할 생각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산다 그러더니 너도 정말 배운 게 없나 보구나. 부잣집에 시집와서 누릴 거 누리고 살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그 여자는 어차피 뛰쳐나갈 생각이라서 박씨 집안 대가 끊기던 말던 상관이 없었나 본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내가 시엄마로서 이 집안을 이끌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맏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해라. 알겠니? 정말 저희 어머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물며 정말 박씨이신 아버님마저 가만히 계시는 상황에 왜 엄한 사람이 박씨 집안 핏줄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저희도 갖기 싫어서 안 가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저는 시모가 점점 더 싫어졌습니다. 결국 며느리들은 시모에게 반기를 들었고 남편들 역시 참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아버님을 찾아가 따져 묻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끝까지 시모 편이셨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그런 아버지를 언제까지 참고 두고 봐야 하나 걱정이 많았죠. 그런 생활 중에 안 좋은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얼마 뒤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말이죠. 저는 제일 먼저 저희 친정과 이혼하신 어머님에게 소식을 전했고 아버님에게는 안정기가 지나고 성별을 알게 된 후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뒤늦게 말씀을 드렸죠. 시모한테는 최대한 늦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님께서도 저희의 임신 소식만은 기뻐하셨습니다. 게다가 손자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것저것 좋은 것들을 해주시겠다는 아버님을 보며 저희도 기뻤습니다. 다만 그 기쁜 소식을 딱 한 명, 시모만 반기질 않는 것 같았죠. 그러다 몇 달 뒤 아버님께서 집안에 경사가 있다며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저희 아이에 관한 일일 거라 생각했어요. 이미 재혼 소식으로 저희를 놀라게 하셨으니 그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저희를 기절초풍하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다들 기뻐해다오. 너희들 막둥이 동생이 생기게 됐다. 이 사람이 내 애를 가졌어. 세상에, 말년에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그 첫째 너랑은 둘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네가 이 사람 좀 많이 도와다오. 부탁한다.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가 아버님보다 열 몇 살 정도 어린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설마 임신을 할까 싶었어요. 사실 남편들도 설마 그런 일은 벌어질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혼을 마지못해 허락했던 거였거든요. 게다가 자식보다 늦게 생긴 동생이라니 저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었죠. 하지만 기막힐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소식보다 막둥이 임신 소식을 더 반기셨던 아버님을 등에 업은 시모는 기세등등하여 이전보다 더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요즘 엄마들이 쓰는 육아용품이 뭐냐고 사오라고 시키고 같은 임산부인 제게 자신의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예, 올 때 복숭아 좀 사와라. 아들이라는데 이상하게 복숭아가 땡기네. 어머니, 이 날씨에 복숭아를 어디에서 구해요? 아직은 복숭아 없어요. 1월에 복숭아를 내놓으라는 시모 때문에 얼마나 곤욕이었는지 몰라요. 저더러 백화점을 뒤지던 시장바닥을 뒤지던 복숭아를 찾아오라는데 결국 구하지 못했더니
저더러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며 혼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은근히 같은 아들 가진 저를 견제하고 질투를 하는 꼴도 차마 못 봐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저희 어머님께서 임신한 저를 위해 챙겨주신 영양제나 크림 같은 걸 보고는 탐이 나서 훔쳐가는 정도였어요. 분명 시댁 갈 때 가방에 잘 챙겨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없더라고요. 갖고 싶으면 차라리 구해달라 말을 하지.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 쫌스럽게 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하나라도 못해줘서 안달이신데 시모 노릇 하겠다며 난리치는 그 여자는 그런 짓이나 하며 제 속을 썩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계신 탓에 뭐라 말도 하지 못했죠. 그걸 잘 아는 시모는 저를 끝까지 부려먹었습니다. 심부름이야 제 거 살 때 같이 사고 요령껏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사람 쓰면 될 일을 가지고 저를 집으로 불러 살림을 시켰죠. 배불러 불편한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걸 시키는 걸 보면 나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방은 또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 다 큰 성인이 자기 방 정리도 못해서 제가 시모의 방 정리까지 해야 했네요. 혹시나 나쁜 마음 가지면 아들에게 문제라도 생길까 싶어서 마음속에 화를 눌러가며 정리를 하고 있었죠. 이리저리 열린 서랍들 속까지 엉망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속을 정리하는데 그 사이에 한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에 매직펜으로 이혼이라 써있는 봉투였죠. 그걸 본 저는 시모가 또 어머님과 아버님 이혼 서류를 가지고 무슨 짓을 꾸미려는가 싶어서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 어머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부의 이름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처의 이름에는 정창순, 시모의 이름 3글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죠. 게다가 이혼 신청서의 날짜와 확인 기일이 아직 2주가 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서류였어요. 아버님과 살림을 합친 게 언젠데 다른 남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저는 곧바로 사진을 찍어 동서들과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와 동서들은 다 같이 모여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도 아버님이 화를 내셔서 자세한 건 못 물었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아버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지? 글쎄요. 근데 아버님이 분명 같은 아픔을 가졌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시모가 혼자인 걸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걸 여쭤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서류대로라면 어쨌든 지금은 시모한테 남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시모를 추궁할 수 없었던 저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희들끼리 시모의 뒤를 밟는 것이었죠. 워낙 끈끈했던 우리 며느리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시모의 뒤를 밟기로 했어요. 시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그 여자의 실체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죠. 처음에는 심부름센터에 맡기려고 했는데 그러면 증거 채택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힘으로 찾아내야 했어요. 그래도 시모가 단순해서 다행이었네요. 확실히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고 철두철미하지는 못한 건지 빈틈이 아주 많았거든요. 여태 아버님만 믿고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었나 본데 저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매일같이 뒤를 밟은 저희는 결국에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공유한 저희들은 사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시모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던데 시모라는 그 여자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두 사람이 같이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며 산부인과를 다니고 출산용품을 고르는 것도 찍었어요. 그 남자가 이혼 서류 속 동일 인물인지 또 다른 제3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 뒤가 구리다는 건 확실했네요. 물론 증거를 남기는 게 쉽지는 않았죠. 뒤를 바짝 붙어야 해서 변장도 해야 했고 정말 무슨 첩보 영화를 찍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막내 동서의 공이 컸네요. 우리는 아무리 가까워도 멀리 떨어져서 사진만 찍기 바빴는데 막내 동서는 겁도 없이 시모 뒤를 바짝 쫓아서는 그 남자랑 단둘이 있는 공간까지 들어가 녹음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녹음된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크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누구 아들인데 건강하게 잘 자랐지. 그 인간이 지 새끼인 줄 알고 얼마나 지극정성인데. 나 먹는 건 무조건 최고급으로만 해주고 뭐든지 좋은 것만 가져다 준다니까. 물론 그거 받아먹겠다고 늙은이 옆에서 아양 떠는 건 토악질이 나오지만 나는 자기랑 우리 아들만 생각한다면 더한 것도 견디겠어. 그래, 자기가 너무 고생이다. 그래도 우리 조금만 참아. 그 양반이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두 집 살림 하다가 재산 받고 그냥 이혼해 버려도 되고. 어차피 그 양반 당신한테 홀랑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며. 그 인간은 그냥 내가 애교만 부리면 뭐든 오케이거든. 덕분에 일이 쉬웠어. 그래도 그 정도는 성이 안 차지. 나 그 집 재산 다 받아 나올 거야. 어떻게든 구슬려서 유언장 만들고 내 아들한테 상속하게 해야지. 우리 힘들지만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알겠지?
설마 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아버님 자식이 아닐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간이 큰 여자라지만 어떻게 그런 걸 속일까 싶었어요. 자식들 중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친자 검사하자 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하긴 시아버지가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고 아버님이 자식들 말은 못 들은 척 하시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일을 다 듣게 된 저희는 그 녹음을 끝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뒤 시모가 또 다른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기다리던 저희는 그 여자 얘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내가 오늘은 다 같이 모아서 가족 회의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말이야. 아니,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 뭘 신경 쓰려고 그래? 그냥 나한테 말하거나 애들한테 맡기지 그랬어.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집 안주인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죠. 얼마 뒤에 네 아버지 생신이잖니. 이번엔 좋은 일도 있고 이래저래 축하할 일들이 많으니까 생신상을 좀 거하게 했으면 싶은데 니들 생각은 어떻니? 아유, 무슨 내 생일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하지 않으냐? 웬일로 아버님을 챙기나 했더니 정작 할 말은 따로 있었네요. 시몬은 아버님의 기분을 좋게 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럼 식사는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가 모인 김에 하나 더 얘기를 꺼낼까 하는데 말이야. 하하하,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래? 뭐든 다 들어줄 테니 가리지 말고 얘기해봐. 사실 이런 걸 자식들 허락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확정을 받고 싶어서 말이에요. 여보, 사실 나는 곧 태어날 아이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나도 노산이고 당신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우리가 애 옆에 오래 있어줄 수 있을지, 혹시 내가 애를 낳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너무 무서워요. 물론 애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없는 사이에 애들이 막내 동생을 홀대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애들이 그럴 애들은 아닌데. 알죠, 알지만 그렇게라도 해두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노산이라 그런지 매일 너무 무서워요. 시몬은 결국 아버님에게 자기 자식에게 유산 상속을 확정하는 유언장을 써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아버님께 서류를 보여드렸죠. 그래, 우리 자기가 그러고 싶다면 내가 다 들어줘야지. 니들도 다 동의하는 거지? 저 아버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응? 이게 뭐냐? 이혼 서류? 근데 여기에 왜 당신 이름이 적혀 있지? 제가 내민 시모의 이혼 서류에 아버님과 시모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시모는 너무 당연하게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저를 매도했어요. 이거 봐요. 내가 이럴 걸 걱정해서 유언을 써달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이제는 가짜 서류까지 가져와서 나를 매도하네. 옛날 이혼 서류의 날짜만 바꾸면 다니? 어머니, 설마 저희가 이것만 가져왔겠어요? 아버님 놀랄까봐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죠. 아버님, 그럼 놀라지 마시고 이걸 좀 보세요. 그렇게 저와 동서들은 아버님께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녹음 파일까지 다 듣게 된 시아버지는 점점 얼굴이 빨갛게 변하시더니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집안 살림살이들을 집어 던지셨어요. 그걸 본 여자는 겁을 먹고 떨고 있었고 아버님은 그 여자를 당장에 집에서 쫓아내셨죠. 끝까지 오해라며 붙드는 그 여자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요. 결국 그 여자는 돈 한 푼 없이 쫓겨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뒤늦게야 모든 사실을 아시고 정신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혹시나 화라도 내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버님께서도 그런 실수를 하신 게 부끄러우신지 저희에게 아무 말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께서 며칠 동안 생각이 많으셨던 건지 어느 날 저희를 불러서 어머님의 소식을 물으셨어요. 애들 엄마는 잘 지내고 있냐? 어머님이요? 어머님이야 누구보다 잘 지내고 계시죠. 걱정이 없으셔서 그런지 요즘은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어머님을 왜 궁금해 하세요? 언제는 저희더러 말도 꺼내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나도 이혼하고 나간 여자 붙잡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시간도 좀 지났고, 우리도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냐? 아닌 척 어머님의 근황을 물어보시는 모습에 저희는 아버님 속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철없던 아버님도 어머님께서 곁에 없어지시고 그런 여자까지 만나다 보니 조강지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어머님의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신 거겠죠. 정말 그러신 건지 그날 이후 아버님께서는 전에 보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님께 매일 안부 인사를 보내시고 꽃과 선물들을 보내며 애정 공세를 펼치셨네요. 물론 어머님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며 귀찮아 하셨지만 무슨 마음이신지 선물을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직 재결합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는 어머님께 끈질기게 구애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정말 재결합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아쉬워하고 잘하시는 것만으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보다는 어머님 편이거든요. 어머님께서 무슨 결정을 하시던지 어머님 편을 따르기로 하고 아버님은 이번 일로 확실히 정신을 차리시고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